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공정무역이 뭘까요? 공정무역 하면 여러분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월드컵 축구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축구공은 오각형과 육각형 가죽 32조각을 1620번이나 꿰매야 만들어지는데요. 세계 축구공의 70%를 만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장에서 어린이 노동자 15,000명이 이 축구공을 만들고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을 해도 하루 벌이는 2,000원이 채 안 되는데요. 수많은 어린이가 가족 생계를 위해 다국적 기업의 이윤 추구에 희생된 겁니다. 아동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에다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근로자 권리도 크게 훼손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불평등한 무역 구조로 근로자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서 등장한 것이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은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올바른 노동 환경에서 만든 상품만을 거래하며 가난한 근로자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윤리적인 소비운동입니다. 소비는 일종의 투표행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소비 행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공정무역 상품은 의류, 신발, 커피, 설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값이 비싸지만 그만큼 노동자 권익이 보호되죠. 이런 공정무역은 소비자 개개인의 힘이 노동자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네, 공정무역에 대해서 오늘 한뼘 경제에서 들으셨습니다. 큰 어려움 없으시죠? 이해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 임금이 마련이 되고 후생이 마련되는 상태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해 주는 것이 공정무역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거래가 있습니다만 이 거래에 대한 어떤 경제 철학적인 의미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정하다, 그리고 공평하다, 평등하다, 내용이 다 틀린다라고 생각은 하시지 않습니까? 과연 공정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공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어떤 냉정한 객관적인 정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공정무역 하면서 결국 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경제로서 가져야 될 무역거래가 존재를 합니다만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거래, 내적 거래에서 공정이 없는 상태에서 무역 거래에서 공정을 찾는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에 하얀 옷을 입고 진흙탕에 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역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시장 거래에 있어서의 거래 질서는 이 공정과 공평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세도 생기고 시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융 관계된 규제도 생기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시장 거래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웰메이드 가지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공정거래가 중요하듯이 우리 경제생활에 있어서 공정성을 갖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승자가 생기고 패자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자본주의 경제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과 중간층과 또 빈곤층 이런 계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들에게 기회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서민층이나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도 또 다른 경쟁에서 기본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끔 기초생활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가 맞춤형 개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개편안을 만들어서 내년 10월부터 빠르면 대상이나 지원 금액을 한번 크게 늘려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상이 어떨까요? 그런데 실상은 아시다시피 자살률이 증가되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우리의 삶의 질은 GDP에서 나오는 계수와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지금 현실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빈곤사회연대의 최예륜 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맞춤형 개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개편안. 아이고, 이름이 길어서 저는 이게 네. 어떻게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개별급여 방식으로부터? 예.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7개의 급여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급여 방식이었는데, 예.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급여를 분리해서 개별급여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기존의 주거급여 등이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향한다는 것인데, 네. 기준선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네. 기준 임대료가 서울의 경우에 1인 가구 17만 원, 4인 가구 28만 원, 그리고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에 1인 가구가 10만 원, 4인 가구가 15만 원, 현실에 맞지 않은 기준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대상 가구를 대폭 늘리겠다는 건데요. 예. 하지만 신규로 진입하는 가구는, 예를 들어 주거급여의 경우에도요, 예. 서울에 사는 4인 가구의 경우에 약 150만 원의 수준의 소득이 있더라도 주거급여를 단 3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것에 그칩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급여 대상자로 포괄된다라고 사실은 좀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것이죠. 예. 대상 기준 가구 중에서도 소득이 일정 정도를 초과하면 아예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앞에서 3만 원 받는다 그랬는데 3만 원 늘어난다는 말씀인 거죠? 기존에서. 기존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3만 원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새로 진입하는 가구들은 소득에 따라서 네. 또 그 복잡한 이제 산정 계산식을 거쳐서 지급을 받기 때문에 네. 지급을 받는 수준은 좀 차이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근데 이제 그 대상폭을 넓힌다는 게 정부의 목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 보니까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위소득으로 바뀐다. 즉 소득 범위대를 넓히게 되면 혜택을 받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아주 그 단순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정부 계획은 생계급여의 기준선을 기존의 최저생계비 방식에서 네. 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대 빈곤선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예. 저희도 상대 빈곤선 도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장해왔던 요구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예. 지금 이 생계급여의 기준이라고 하는 중위소득 30% 수준은 현재 수급자 가구가 받고 있는 최대 급여액이 그 중위소득의 30%를 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의 그 급여 수준에서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중위소득이라는 게 어떤 소득을 말하죠? 중위소득은 소득 수준별로 일렬로 이제 그 사람들을 두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평균처럼 합산을 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예. 정 가운데 소득 분포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50%, 밑으로 50% 그 계층대를 중산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대상도 늘고 지원금도 그러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일정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예. 오히려 삭감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가 각각 중위소득의 30%, 43%, 40% 이렇게 각각 기준이 다르게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그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되더라도 생계급여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네. 의료급여의 대상자가 되더라도, 교육급여의 대상자가 되더라도 주거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실제로 충분한 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방식의 개편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최저 생계비 지금 현행대로 하면은 154만 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54만 원이죠? 현행대로 하면 예. 2013년 최저생계비 기준이 현금급여 기준으로 따졌을 때 예. 126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 실제로 그 급여를 현금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계급여로 지급받고 있는 금액은 102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2만 원 정도 지급받는다. 네, 4인 가구 기준이요. 예, 4인 가족 기준이잖아요. 그죠? 네네. 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확대했다라고 하는데 현실을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정책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희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했던 것은 네. 부양 의무자 기준과 같은 제도 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 요인들 때문에 예. 빈곤층의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 조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네.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최저생계비 수준 자체도 기준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금 최저생계비로 계측하고 있는 항목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등의 항목이 네. 현실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금액이었다는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대폭 개선되지 않은 채 급여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개별적으로 쪼갠다는 것은 오히려 수급권자들의 권리를 더욱더 약화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네. 급등한 전월세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영이 좀 됩니까? 지금 주거급여에 대해서요? 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도시의 경우에 1인 가구에 17만 원, 4인 가구에 28만 원 수준의 주거급여가 기준 임대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상 지금 치솟고 있는 전월세 임대료를 반영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수준이죠. 예. 실제로 서울 지역의 무보증 월세이고 대표적인 저렴 주거 형태인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경우도 0.5평 방 한 칸의 월세가 20에서 30만 원 수준에 육박합니다. 예. 기준 임대료 책정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중소도시로 갈수록 네. 이런 점에서 수급자에게 더욱더 불리한 제도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들을 정부가 제안을 내놓죠? 글쎄요, 저희도 그게 의문인데 이것도 그동안 정부에서 내왔던 안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반영해서 나름대로 올렸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로서는. 정부에서는 시장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실태가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 당사자분들은 청문회 같은 걸 통해서 그 조사한 내용을 밝혀달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데 신청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청문회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공청회 같은 거 말이죠. 공청회를 정부 차원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참여해서 발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들도 있었지만 저희 목소리는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너무 그런 걸 또 꼬치꼬치 여쭤보기도 좀 그렇지만 한번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내년도 최저 생계비가 결정됐죠? 네네. 얼마입니까? 내년도 최저생계비 1인 가구의 경우에 60만 원 정도고요. 4인 가구 경우에 163만 원 정도인데요. 현금 급여 기준으로 따지면 1인 가구가 48만 원, 그리고 4인 가구가 131만 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방금 무슨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수급자에게 지급이 되는 왜 30만 원 정도 현금급여. 차이가 나죠? 현금급여, 그러니까 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서 예. 타 제도에 의해서 지원받는 금액들, 예. 예를 들어 뭐 TV 수신료라든지 네. 뭐 생활 쓰레기 봉투 뭐 네. 이런 등등등의 금액들을 모두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되거든요. 순수하게 현금으로 받으시는 거. 예.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최저생계비가 언제 처음으로 도입됐었습니까? 네, 1999년에 최저생계비가 처음 계측이 됐었고 예. 3년에 한 번씩 계측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상대적인 수준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예. 정부에서는 이번 최저생계비 계측을 하고 발표하면서 역대로 세 번째로 많이 올랐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계측 조사가 3년에 한 번 이루어졌고 예. 첫 해를 제외하면 그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총 4회뿐입니다. 네. 이 중에서 세 번째로 높아진 것을 두고 대폭 인상했다고 또 선전하고 있는 것이죠. 계측 조사한 자료는 공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은 이제 연말쯤에 예. 그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로 공개가 됩니다. 보시기에 이 최저생계비로 살아가시는 분들 정말로 해결이 됩니까? 현금 수령하는 금액으로? 예, 저희가 그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수급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취지로 민생보위라는 걸 구성해서 활동을 했고 네. 그 안에서 그 수급 당사자의 가계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22개 가구의 조사를 했었는데요. 예.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적자 상태에 놓여 있었고 예. 주거나 식료품, 교육 등 각 항목별로 봤을 때 예. 현재 최저생계비의 각 항목별 금액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가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의 복지 확대가 지금 가장 절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빈곤층 지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최근 이루어졌던 소득 불평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시장 소득이 날이 갈수록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소득을 보충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빈곤 탈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빈곤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현재 존재하는 사각지대 요인을 없애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을 제도 내로 포괄하는 것 예. 이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빈곤사회연대 감사합니다. 최예륜 국장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최예륜 국장이 이야기했듯이 모든 복지 정책은 한 번 쓰면은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복지 정책을 쓰실 때는 목표,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수혜자가 누구일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부가 좀 꼼꼼하게 따지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부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자기야, 안전벨트 했지? 아들, 급하다고 너무 밟지 말고. 너 회식 끝나면 꼭 대리 불러라. 운전 조심히 다녀오세요. 늘 당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네, 잠시 컴퓨터에 좀 이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3부 클로징 하겠습니다. 잠시 4부에 세무상담 준비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여러분 서울 전화 02-771-0945로 하시면 되고요. 휴대전화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에서 5%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금융상품 백서시간 그리고 세무상담 준비했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올 한가위에 감사드릴 분이 있다면 선택의 자유와 주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롯데 상품권 카드를 선물할 것입니다. 롯데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롯데 상품권 카드. 단언컨대 롯데 상품권 카드는 가장 완벽한 한가위 선물입니다. 구매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여러분, 강남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강남을 누리는 위례와 미사에서 푸르지오가 10월 총 2,800여 세대를 동시 분양합니다. 위례 센트럴, 위례 그린파크, 미사 강변 푸르지오. 저도 푸르지오 참 좋아하는데요. 10월에 꼭 가봐야겠습니다. 문의 1899-1664. 푸르지오. 대우건설.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금융상품 백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서민주택 구입 자금의 대출 금리를 크게 낮춰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하는데요. 매달 지급되는 주거 지원금도 대상자와 액수 모두 늘렸다고 합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점장님. 예. 지난주에, 그렇죠. 국회 관련해서 지난주 못했었죠. 예. 자, 오늘 서민들한테 반가운 소식일 수가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데 오늘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크게 떨어집니다. 네. 지금까지는 연 4.0%였는데요. 대출 금액 그리고 대출 기간에 따라서 최저 2.8에서 3.6%로 인하가 되고요. 네. 저소득자에게 전세자금을 이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전세자금 보증금 한도 및 대출 한도가 상향됩니다. 네.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증금 한도가 1억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예. 대출 한도는 5,600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네.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매입 임대 사업자에게 주택 매입할 때 임대자금 대출을 해드리는데 이 대출금리도 올해 한해서 한시적으로 인하를 해드립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우선 이 근로자 서민 구입 자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무주택 근로자 서민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연소득 기준으로 4,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준이 6천만 원 이하로 확대가 됩니다. 예. 상여금, 수당 다 포함되고요. 예. 배우자 소득도 합산이 됩니다. 올해 말까지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우대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대상 주택도 확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대출을 해드렸는데 네.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가 됐고요. 네.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 그리고 이번에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당초 대출 대상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빠졌었는데요. 요즘에 사회초년생 또 신혼부부 많이 거주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 이번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앞서서 그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4%에서 연 2.8에서 3.6% 인하됐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요게 뭐 구체적으로 각 그 소득 수준하고 그다음에 뭐 부부 합산 소득별 네. 차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신청하신 분의 소득 수준 그리고 대출을 몇 년으로 신청하셨는지 이 대출 네. 만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대출 기간이 10년이라면 가장 낮은 연 2.8%가 적용이 되고요. 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이고 가장 대출 기간이 긴 30년제 대출을 신청하셨다면 예. 연 3.6%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 여기에 다자녀 가구라면 이제 금리를 깎아드립니다. 0.5%포인트 금리를 깎아드리고요. 네. 장애인 다문화 가구에겐 0.2%포인트 금리를 또 깎아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면 최저 연 2.3%에서 3.1% 수준까지 대출 금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은행에 가셔서 일반인들이 주택 자금 대출을 받으시려면 연 3%대 중후반 금리가 적용됩니다. 네. 이것과 비교한다면 금리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 자금은 언제든지 여유 자금이 생기면 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 대출 만기는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 무주택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 자금하고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예, 생애 최초는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 분들, 예. 이분들 중에서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6억 이하 주택을 마련할 때 최고 2억까지 예. 대출해드리는 그런 대출 상품입니다. 예. 그래서 조건만 본다면 생애 최초가 방금 말씀드린 근로자 서민 무주택자 대출보다 더 유리했는데요. 네. 금리도 비교해보면 근로자 서민의 주택 구입 자금 금리보다 0.2%포인트 낮습니다. 연 2.6에서 3.4% 금리가 적용되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무주택 근로자 서민의 주택 구입 자금 대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수준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단 828 대책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종류를 확대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네. 두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최대 주택 구입 자금의 70%까지 정부가 최저 연 1% 금리로 지원을 해서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 공유형, 네. 수익과 손실까지 모두 공유하는 손익 공유형 이 두 가지 방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제도는 바로 시행되지 않고요. 10월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까요? 가구 수가 좀 추정되는 가구 수 숫자가 있습니까? 3,000 가구에 대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역도 수도권하고 지방의 5대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만 대상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거를 무작정 확대할 수 없는 게 서프라임 사태하고 비슷한 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집 사라 해놓고 나중에 경제위기가 와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게 다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건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요건도 좀 완화되는 모양이죠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연 2.0% 금리가 적용되니까 굉장히 낮은 금리인데요. 예.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기준으로 기존에는 1억 원 이하 전세집에만 대출이 됐는데요. 예. 이번에 1억 2천만 원 이하 전세 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드리는 걸로 상향이 됐고요. 대출 한도 금액도 5,600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예. 따라서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이 대상이 된다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은 아무나 이용해도 되는 거죠?
예,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겁니까? 예. 신청 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요. 네.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 이내이어야 합니다. 네. 전세보증금 총액이 지역별로 일정 한도 이내여야만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예. 이번에 이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를 대상을 확대를 했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수도권 전세보증금이 1억 원 이내에서 1억 2천만 원 이내로 확대가 됐고요. 예. 광역시는 6천만 원 이내에서 9천만 원 이내로 기타 지역은 4천만 원 이내에서 7천만 원 이내 전세를 얻는 분들, 이분들에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이때 적용되는 대출 금리가 연 2.0%. 그래서 현재 은행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대출 상품 중에서 금리가 가장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소득 가구 전세 자금은 이제 최저 생계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매우 대상자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다른 전세 자금 대출 혹시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인기 있는 상품이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예. 역시 정부가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주택 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네. 신혼부부 결혼한 지 5년 이내 되신 분은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이면 대출 대상이고요. 네. 물론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전세로 빌릴 때 대출 받을 수 있겠고요. 전세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예. 2년씩 해서 최장 8년 동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금리는 저소득자 전세자금 대출 2.0%보다 높은 예. 연 3.3%가 적용이 되고요. 예. 역시 장애인, 다문화, 노부모 부양가구에게는 0.2%포인트 금리를 깎아드리고 있습니다. 예. 2438번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단독 가구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전세 대책이 다 됩니다. 다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구 전세자금도 되고요. 예.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도 다 대상이 됩니다. 예. 9027번님이 저번 주에 그 유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는데 적용이 됩니까 하셨습니다. 이미 이제 받으셨기 때문에. 네. 예, 이걸 받으시려면 그 대출금을 이제 상환하셔야 되겠죠. 받으셔야 되는데요. 중도금 예. 상환하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우선 대상이 되는지부터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예, 수요일입니다. 세무상담하는 날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상담 시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긴 글 있으시면 남기시면 됩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여쭙겠습니다. 네. 4287번님. 연고가 없는 고향 선배의 병 수발을 위해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등재하고 함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오,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네요. 각자 집이 한 채씩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선배의 집을 제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1세대 1주택자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확인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이 상황에 해당이 안 됩니까?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직계가족이 아니신데 지금 같은 집에 동거인으로 거주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고향 선배, 그죠? 네. 예. 자, 이게 그 1세대 주택 비과세 판정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99조 2항이 올해 신설이 됐는데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네. 우리가 그 미분양 주택이나 신축 주택 분양을 좀 촉진하고 예.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요. 예. 올해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예.
주택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예.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를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요. 예. 그 계약에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향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계약한 내용에 따라 구입을 하고 그 구입한 주택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해도 네. 5년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조건이 예. 신축주택이거나 미분양주택 혹은 1세대 1주택자여야 됩니다. 예. 그럼 이 선배님이 집을 파시고 예. 이 같이 동거하시는 분이 집을 구입하실 때 예.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을 확인을 받으면 향후에 5년 있다 집을 파실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될 텐데 네. 이게 발급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우리 그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예. 세대주하고 동거인이 각각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네. 이 조세특례 제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아쉽겠지만, 네. 그걸 중요한 것 같이 제가 좀 적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쉽지만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소유자라야지만 감면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 예. 원칙이잖아요. 그죠? 네. 0275번님. 신길동에서 원룸 형태로 된 도시형 생활주택을 취득해서 2년 넘게 보유하다가 이번에 한 사람에게 일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호별 구분 등기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 적용을 받게 됩니까? 하셨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우리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하고 같이 취급을 합니다. 네. 우리 다가구 주택이라는 건 다세대 주택과 달리 네. 그 한 호별로 각각 구분해서 살 수 있도록 거주 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예. 구분해서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거기에 5가구가 살든 10가구가 살든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네. 따라서 이분이 다른 집이 없다면 네.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1세대 주택 비과세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다가구 주택 하면은 주택의 가격이 좀 높겠죠. 예. 1세대 주택 비과세 그렇죠. 판정을 할 때 예. 금액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 질문에서처럼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의 부동산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6억, 네. 9억.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고 몇 년마다 되풀이되는 겁니까? 소득세법에 보면 우리가 고가주택, 예전에 고급주택이라고 했고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바뀌었고요.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향후에도 9억까지는 일반주택,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으로 취급이 됩니다. 요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9억이 상당히 많을 건데 조금 더 낮춰주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이 고가주택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 전 지금 평촌에 거주합니다만 큰 평형들이 지금 반값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하시면서 현장에 좀 가셔가지고 직접 중개사에게 말씀도 듣고 최저생계층에 가서 달동네에 가서 이야기도 좀 듣고 하시는 정책 하시겠죠. 괜히 제가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 거겠죠. 근데 이 고가주택 기준이 높으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요. 세무부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와 함께 여러분 세무상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698번님입니다. 저는 경기도의 건설임대주택에서 6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 형태가 또 나오네요. 건설임대주택. 작년 12월에 분양 전환이 되어서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친 상태입니다. 집이 좀 작아서 이사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이사갈 집이 먼저 구해져서 지난달 8월 20일자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잔금일은 이달 말이고요. 집을 팔기 전에 새로운 집을 사게 된 셈인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제 이름으로 등기한 지가 아직 8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세금이 걱정됩니다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은 집이 두 채가 되셨어요. 그죠? 그렇죠. 8월 달에 새로운 집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한 사람이 한 세대가 예.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되면 예. 그 유예 기간을 줬었어요. 3년 이내에만 종전주택을 팔면 예.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단서가 종전집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본인 이름으로 취득한 지가 8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셨어요. 예. 임대주택이라는 건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5년 정도 살다가 예. 5년 그 약정 시점이 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도 세법에 특례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네. 기산일의 취득일, 등기 이전일이 아니고요. 예. 실제 임차에서 거주하던 날부터 예. 합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6년째 거주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등기를 언제 했든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신 게 언제였든지 간에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예. 사이 듣고 있던 집 팔기 전에 새로운 집을 사셨어도 네. 일시적인 2주택자로 되어서 유예를 받으실 수가 있게 돼요. 예. 자, 우리가 1세대 2주택 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네. 유예를 두는 것들이 사실은 그 대체 취득을 위한 요즘 뭐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옛날 집이 안 팔린 상태에서 많죠, 그런 새로운 분들. 집을 사게 되는 경우 예. 옛날 집을 파는 기간에 3년 동안 유예해 주겠다라는 예. 취지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집이 반드시 1년 전에 취득한 거여야 돼요. 근데 거기서 예외가 되는 조건들이 이분처럼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받은 경우 네. 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되는 경우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내가 네. 집을 산 지 뭐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수용이 됐다. 예. 이런 경우도 1년의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 또 취약 등 우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사서 1년이 안 됐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정근이 발령이 났다든지 네.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라는 요건이 네.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한 분들은 1년 그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분양 전환하고 난 이후의 기간은 묻지 않는다. 당초에 임차 들어갔던 기간부터 기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요새 주거용 주택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살아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양도세, 취득세 감면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집을 팔고 사고 나가는 이 기간을 잘 맞추셔야지 안 그러면 괜히 그렇죠. 또 그죠? 하루 차이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뭐 면제 이게 상관없으니까요. 그 굉장히 엄격하게 법적 형식을 요구하기 예. 때문에 하루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잔금 새로운 집을 오늘 잔금 치르고 내가 갖고 있던 집은 내일 잔금을 받게 되면 하루 사이로 잔금일 기준으로 하니까. 예, 못 받는 경우가 그렇군요.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유재선 대표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상담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뉴 커런도시 탄생. 일이 바쁜 순간에도 파도를 타는 것처럼 신나는 기분. 더 즐거워진 커런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오후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과하게 풀어봐. 붙잠을 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휴대폰 싼 거로 주세요. 아무렇게나 사면 안 되지. 최신 폰 잘 사셔야죠. 모두 다 따져봐야죠. 어디서요? 비교를 믿고 사는 하이마트. 잘 사고 볼 일입니다. 알차게 잘 샀지? 역시 하이마트네. 최신 휴대폰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네, 내일도 비가 온다니까요. 2068번님 재무상담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2145번님 다음 세무상담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날씨 변덕이 심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